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계속 앞에서도 긴급 시장 점검도 해봤었는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나 환율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개인적인 의견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이번 지금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말씀하신 대로 급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요인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완급 조절 이쪽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 아마 그중에 일부분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 하나만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큰 요인이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글로벌 유동성 말씀을 드릴 때는 미국의 국채 발행 시기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또 그것은 테이퍼링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 테이퍼링은 경제 지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좀 추적을 해나가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가 만약에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 그러면은 정치적 이슈, 뭐 요새 지구촌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미국 국채 발행 시기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지 안전자산 선호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쪽 이슈를 지금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국채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흐름 비교한 그런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까만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한 게 있는데 5월 달에 나타났었던 저 까만 박스권은 이 파란색 달러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달러가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아주 동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저렇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도 두 번째 박스권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거의 비슷하죠. 올라온 폭이 푸른색 선은 별로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보이긴 했어도 정고점 수준 정도까지 왔는데 붉은색 선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5월 이후에 미국 국채 발행 시기하고 저게 동행해서 일치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악화가 되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 쪽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도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을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저 네모난 핑크색으로 표시한 그 구간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4월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타원은 핑크색 타원이 이제 4월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국채 가격 자체가 하던 그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이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반등 정도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채권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강세하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었던 것이 7월까지였었고 7월 이후는 유동성 흐름의 악화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흐름이 같이 계속 일치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게 중기적으로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채권이 강세로 가는데 그걸 덩달아 가지고 미국 달러가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 레벨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권이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변화되고 있고 7월을 중심으로 해서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국채는 약간 약세로 끼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 이탈, 한국 쪽에서는 더 많이 이탈돼서 원달러 시세가 아까 같이 달러 시세보다 더 많이 절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는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나타났었던 유동성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미국 국채 3년물, 10년물, 30년물 발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꺾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30년물 팁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물 국채는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국채 발행 일정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악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D-Day 들어서 가지고 저렇게 반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달러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트레이딩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급하게 매수 진입한 외국인 투자자들 만기일 이후로 달러 선물, 주가지수 선물이 아니라 달러 선물을 무려 15만 계약을 누적 매수 포지션을 취했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그 중에서 30% 정도의 수량을 지금 털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장까지 5만 2천 계약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결제 감소가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청산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를 통한 그런 매도 해지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급상승 추세에 대한 반대 흐름의 트레이딩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급격한 악화보다는 속도 조절 정도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테이퍼링의 강도나 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서 달러 흐름이 또 영향받으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원달러 흐름에서 빨리 나타나고 우리나라 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체크하는데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의 흐름,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원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떤 위기론과 결부짓거나 정치 이슈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가 됐었고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잭슨홀 미팅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흐름이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완벽히 이해가 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김영진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채 발행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발행만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은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덜 불편할 텐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정적이지가 않죠.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패드 쪽에서 정하는 것이고 패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강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언더라인을 거슬 뿐이죠. 이 국채 발행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하면서 그래서 향후에도 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강도는 지금 우리가 뭐 1,100원에서 막 1,170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자리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었고 1,150원 넘어서면서부터는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선물 거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쪽에서 급하게 유동성 유출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 때문에 특히나 오늘 밤, 내일 밤에 발행되는 그런 부채 규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24, 25, 26일에는 3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돼가지고 발행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3년물, 10년물, 30년물에서 126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 주는 좀 적습니다. 350억 달러 정도. 근데 다음 주에는 무려 3일 동안 18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타나셨던 그런 유동성 악화가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주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고 타이밍상으로 완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우리가 안심할 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어떤 기업의 악재가 있거나 나라가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테이퍼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시장도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흐름이 글로벌 유동성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좀 덜해질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기 흐름에서 달러 강세 요인은 좀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이지만 이미 절대 레벨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탄력은 약화되는데 약세 반전이기보다는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유로존 경기 쪽도 미국 경기보다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세 번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 쪽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유로존은 따라오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쪽 국면은 유럽은 계속 돈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중기적인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뀐 모습 속에서는 향후 모습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8월에 마무리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영향의 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호재로 전환될 수는 없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테이퍼링의 영향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1월 달에 국채 발행 규모가 조금씩 마이너스 규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4분기는 부담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단기 분수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패드의 정책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자금 유출 규모와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퍼링에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악재가 호재로 변화된다 이런 뭐 좀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만한 딱 그런 센서티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랍니다.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졌다. 이거보다는 저는 소비 지표보다 생산성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겸사겸사해서 복합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것 중에서 안 좋아지는 지표 때문에 향후 중기적인 테이퍼링이 더 강화되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자산시장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제 지표 계속 주목할 이유가 되는 것이 그 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변곡점은 잭슨홀 미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형성된 미국의 자산 시장 잘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미국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소비 지표보다 생산성 지표가 더 많이 나온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들었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 어떤 논리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문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비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테이퍼링이 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냐, 그리고 뭐 이제 산업 생산 쪽이 늘어나면은 테이퍼링 강도가 세질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너무나 상식적이죠. 한번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소비하고 산업 생산 지표 둘 중에서 소비 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보다는 저는 그거의 배경 요인을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세이빙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리치먼드 페드에서 나오는 그 자료 보여드리는 적이 있죠. 이번에 돈 확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세이빙의 개념, 우리나라처럼 저축해서 돈 모아가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돈이 확 풀렸기 때문에 예금 잔고에 이렇게 세이빙 레이트로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미국 분들은 그냥 써버립니다. 그냥 우리처럼 뭐 저축은 저축이다 이렇게 또 다 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 써버리는 분 계시겠지만 그 표를 보시면은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 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돈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가.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게 쭉 떨어질 때 소비 지표가 가장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거죠. 저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2019년 꼭대기 고점만큼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때 풀어버린 그 돈들의 상당 부분, 한 90% 이상이 다 써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돈 다 써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비 지표가 둔화가 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노동시장 정상화 과정이 진입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 구하러 취직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노동 비용도 정상화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급등했었던 모습들, 그래가지고 성장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 많죠. 뭐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2%면은 성장률 2%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면서 생산성 급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이빙 레이트로부터 지금 정상화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어제 소비 지표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수준까지 이미 다 회복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저 소비 지표가 더 좋아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테이퍼링이 시장을 급하게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돈 아까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경제 주체는 크게 봐서 가계하고 기업 부문 이쪽 두 민간 재정이 있고 또 하나 반대쪽에 정부 재정이 있죠. 미국 정부가 취득세나 양도세 늘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줄어든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업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업 생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패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따로 한 번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패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아주 쉽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1973년부터 올해까지 자료인데, 이걸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확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세션 때마다, 저게 좀 막대기들이 리세션 때마다입니다. 과거. 그때 생산성이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게 시간당 생산성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위기 때, 리세션 때마다 노동시장하고 투자의 긴축, 그리고 완화,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리세션이 나타나면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게 경제가 회복이 되면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돈 다 쓴 노동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리세션이 회복이 되면. 그래서 아까 정상화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생산성 낮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높아졌었던 생산성이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다시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의 정상화 사이클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성이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위축되는 그런 경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축이라는 것은 긴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소통이 잭슨홀 미팅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은 9월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흐름들, 시장 조정의 모습들은 페드가 내놓는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페드의 자료를 의미를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표의 좋고 나쁘고의 흐름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한 이후에 정책 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오히려 시장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잭슨홀 미팅까지 그것을 포인트로 잡으면서 시장 조정을 이해하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